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오늘 아침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 그리고 오승용 킹핀정책 리서치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지난주 8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결국 오늘 아침에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 반응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압수수색하러 들어온 검사 등 17명이 지금 그 부원장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찰은 김용 변호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또다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오승용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당사 8층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원래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공권력을 통해서 이걸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수사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이다. 오히려 이 수사를 정치화시키는 것이 더 지금까지 이 문제로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가장 민주당 대응에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 왜 그때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면서 결국 이번에 이게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인 도덕적인 이미지만 손상되고 검찰이 의도했던 결과물은 다 얻어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서 민주당 대응 과정에서의 선택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뭐 수사를 정치화시키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명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 중에 정당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물론 과거에 사례가 있기는 했었지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갑자기 김용 부원장이 긴급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하게 격앙된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면은 보통 협의 끝에 변호사 상의 끝에 임의 제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 당사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압수수색이 되고 국회의원실도 압수수색이 되고 압수수색은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정을 좀 알아보니까요. 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이 김용 씨가 임명되기 전에 과거에 부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선 때 굉장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선 때의 주요 전략이라든지 중요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조금 자료가 뭐 특별하게 가져간 것도 없었대요. 10월 4일 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생성된 파일 6개인데 거기에 뭐 당직자 명단을 비롯해 가지고 아무런 뭐 수사하고는 관계가 있는 자료가 없었다. 뭐 그게 뭐 출근한 지 3일밖에 안 됐고
일한 게 없으니까 가져갈 것도 없었겠죠. 네. 지금 사실관계 안 맞는 부분이 두 가지만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정정을 하자면요. 김용 체포는 긴급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게 긴급 체포고요. 체포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체포 영장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긴급 체포이건 법원의 영장을 통한 체포이건 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이틀 내에 검찰로서는 집이나 직장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게 관례다. 그게 이제 수사의 일반적인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승연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압수수색 놓고 민주당은 손해만 본 셈이죠. 네, 뭐 가장 큰 게 오늘 결국은 압수수색이 집행이 돼서 검찰이 의도한 대로 갔고 실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한 것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었다. 우선 형법 제 네. 136조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혐의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이제 좀 부담을 져야 되는데 이미 보수 시민단체에서는 고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써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뇌물이냐 정치 자금이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인데 민주당의 어떤 도덕성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는 압수수색이 이 지금 집행된 시점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김용 3인에 대한 영장이 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 부분이 채택돼서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겁니다. 발부돼 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대응이 좀 두고두고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거침없는 발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민주당에서는 회유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여기에 또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 함께 보고 오시죠. 대유 협박 뭐 이런 거 당할 사람 아니고요. 성실하게 재판받고 그냥 진실대로 갈 생각입니다. 제가 좀 밀어내가지고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은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김명진 대표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입을 열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배신감이 있었겠죠. 이분이 지금 1년 동안을 뇌물 수수건으로 지금 1년 동안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직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본인, 나머지는 다 대장동 일당이고 본인만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중심 인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컸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에 대해서 아느냐 국감에서 물어보니까 무슨 측근이냐.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이런 얘기를 감옥에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지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 섭섭함이 컸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사가 모든 게 겹이지 허신 게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3억 5천 뇌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10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정영학 우리 녹취록에서 보면은 유동규에게 700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뇌물을 약속한 것도 뇌물죄가 되거든요. 만약에 검찰에서는 회유 협박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선택지를 당신이 선택할 길을 제시는 해줬겠죠. 700억이 뇌물이 되면은 당신은 평생 여기서 살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협조를 하거나 이 길을 다시 말해서 8억 4,700 이걸 대선 자금에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단순히 정치자금법에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속영장을 다시
추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요즘은 검찰이 기술적으로 하지 회유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했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섭섭함과 배신감에 야, 내가 평생 여기서 살 거냐? 아니면 대선 자금 전달 진술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밖에서 재판을 받으면 지금 벌써 5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량강경에서 5년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이 살았거든요. 4년만 살면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네, 오승용 대표님. 네.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게 태풍의 눈이 낼 것 같은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오늘 굉장히 좀 자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해서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인데 그만큼 앞서 뭐 김명진 대표님께서 훌륭하게 정리해 주셨듯이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서운함이 좀 절절하게 서운함을 넘어서 이제 분노, 증오까지 느껴지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언론이 이제 이른바 유동규 파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고요. 이미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측근이죠. 정진상에게 2014년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흥 지점에서 최소 100번 이상 만나서 했는데 그 비용은 전부 본인이 됐다. 이것도 다 이제 정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 처리를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라는 거죠. 아마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의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이 김용 부원장에게도 동일합니다. 과거 모 자치단체장이 1억 뇌물로 받아서 5년 받았거든요. 그러면 8억이면은 뭐 곱하기 8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2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김용에게 20년 이상 받을 건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 정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내밀 수밖에 없고 김용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불법 자금 1원도 사용한 적도 없고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 그리고 김용 대표도 오늘 박찬대 최고위원 통해 가지고 금품 수수 사실을 전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지만 이 두 분의 대상자들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유동규는 계속해서 아까 폭로가 계속이 될 거고 그건 여과 없이 당분간은 유동규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가 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건 관련이 아니라 보통의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은 유동규나 김욱이나 정진상의 부도덕한 이런 가십성 이런 것들이 무차별로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 보수 특정 언론에서 강남의 그 유흥업소에서의 수차례, 100차례 이상의 유흥 대접을 받았다는 문자들이 복원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단언컨대 내일 아침에 신문에는 정진상, 다시 김욱, 김용에 관련된 그런 가십성 부도덕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들은 이 두 사람들은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균형감을 가지고 냉철하게 나중에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 수사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또 특수수사를 통해 가지고 금품 수사 보도가 되고 나서 3, 4년 뒤에 무죄 받고 나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당장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참 착잡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이 현금 전달 사실을 진술했던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보면 이게 8억 원이 전달됐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사태에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대비해서
남욱 변호사가 이 액수들을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본인의 어떤 이 자금 전달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일정한 예방책을 미리 마련해 두고 돈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전면 거부, 부인 전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법 대응에 있어서 이른바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방화벽을 어떻게 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는 형태로 갔을 때 이것이 조그마한 사실관계라도 밝혀지면 전체 둑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유동규 씨가 조금 영악한 게 보수 언론에 나오는 것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유동규 씨의 발언의 주요 특종들은 한국일보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중도적인 제3자적 입장을 취한 언론을 통해서 일부러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일보가 열심히 취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방화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특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에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으로 1년 재미를 봤으니 대선 자금으로 1년 재미를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표적 수사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당 탄압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명진 대표님, 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다음 총선까지 이런 사정 정국을 계속해서 몰아붙일 기세입니다. 우선 전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비리의 복합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둘을 법정에 세워서 본인들의 보수 강경 지지 세력들 한 25% 된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의 지지를 받고, 이 지지를 통해서 윤석열 당을 국민의힘도 윤석열 당으로 만들고, 지금 엊그저께 이준석 무자비하게 제거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지율에는 별로 안중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5%가 되든 20%가 되든 바로 선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강경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다음 총선까지 이런 이제 기세는 계속될 것 같은데,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보면서 협치를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대표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죠. 정치 실종입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한 야당의 측면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윤석열 검찰 정국을, 검찰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대개 시나리오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네. 협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정연설이 좀 더 주목이 되는 게, 이 조정식 사무총장의 시정연설은 결국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 요구인데, 이제 야당과의 협치, 특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 특검과 뭐 예산안 처리 묶어서 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산 시정연설 전에 아까 뭐 특별검사 한마디만 하자면, 이게 실제 일반적인 법안 처리나 또는 패스트트랙으로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5분의 3이 안 되거든요. 이게 과연 통과시킬 수 있겠는지, 그것도 미지수라는 거죠. 안건 조정 제도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조정훈 의원이 실내조는 조정훈 의원이 비판적이기 때문에 특검을 설사 민주당이 발의해도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국회법 제8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라고 법 문구가 돼 있고요. 이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맞서는 행정부, 대통령의 발언권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이제 거부한다고 했을 때 거부 권한이 사실 없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약간의 데자뷰라고 할 것 같은데요. 한 2, 3년 전에 제가 이 시정연설 보이콧하겠다는 주장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시정연설 보이콧하겠다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보이콧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했냐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켓팅하면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사과 요구도 했단 말이죠. 대통령의 사과 요구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에서는 이런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대국회 사과를 촉구합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사과할 이유도 사과할 시점도 아니라고 본 것 같고요. 당분간 앞서 뭐 김명진 대표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검찰발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 이제 오 대표님께서 국회 시정연설 결국에는 보이콧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사과 요구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정연설 거부하겠다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뉴욕 가가지고 비속어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녀석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대상자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사과는 하고 국회에 와서 예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고요. 보이콧은 뭐 내일 아침에 다시 의원총회를 다시 한대요. 그럼 통상적으로 제 경험칙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켓으로 가서 시위를 한 다음에 그 앉아서 시정연설 듣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XX라고 욕하도 사과도 하지 않지. 민주당 중앙당사는 이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건 아니지만은 검찰 후배들이 가서 압수수색하지. 그러면 다 퇴장하는 거죠. 방식은 그게 아마 이제 보이콧의 방식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 갈등이 이제 장외로 나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하는 집회가 열렸고 반대로 또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들. 참 이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국회 원내에서 해결돼야 될 갈등들이 원외, 장외 투쟁으로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과거 이렇게 전개되는 거리의 정치는 주로 이제 민주당이 훨씬 우세를 점하고 있던 방식이었는데 지난 주말 시위에서도 봤습니다만 이제 보수 세력들의 거리 정치의 위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거리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 방식보다는 원내에서 푸는 방식이 좋다고 보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고 실제 이루어지는 갈등들은 원내에서 도저히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초식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장외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냥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거고 그 종결점은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두가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영민 대표님은 이 장외 투쟁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의 진보단체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그리고 진보단체가 그랬죠. 네. 진보단체. 보수단체는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그리고 거의 용산 비서실까지 대통령실까지 가두 행진을 하다가 거의 충돌 일촉즉발이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양쪽의 지금 감정이 더욱 자극될 일들만 남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리에서 이게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모든 그런 사회적인 갈등과 균열을 국회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조정과 타협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봐야 되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그 안에서 오히려 갈등이 더 조장이 되고 증폭되는 지금 상황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이 다 양비론으로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최종 책임은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협치나 소통이나 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를 종북 주사파로 그리고 무슨 비리의 복합체로 이렇게 머리에 인식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얼마나 지금 오늘 아침에도 NLL 서해에서 일촉즉발이었거든요. 우리 전투기까지 출격을 했어요. 거기서 오발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국제 정세 마찬가지고 민생, 금융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걸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책무는 모든 정치 주체 중에서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는 안 하더라도 좀 이재명 야당하고 대화를 하자, 만나자. 아니면 제대로 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좀 두어가지고 균형 있게 좀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는 안 하도 대화라도 하자. 사과는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검찰 출신들이 사과하는 게 평생 안 해봐서 그런지 사과에 대한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예산국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간 내 통과는 어려워 보이고요.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청자가 주목한 탑10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탑10 오늘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여당도 김진태 지사를 비판한다는 기사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 산하의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2,050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했지만 이게 부도 처리가 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요. 지급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법원에 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채권 시장 전체가 급격히 경색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자당 출신인 김진태 지사의 책임론을 지적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 소식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으로 향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에 비정상 착륙한 건데요. 악천후 속에 착륙 시도를 3차례나 거듭하다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16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했다는 기사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2.9%로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사파 발언과 이재명 대표 또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데 국민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뉴스탑10이었습니다. 네, 김명진 대표님. 우리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진태 지사가 이렇게 파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는데요. 지금 기업 자금 시장이 굉장히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이 개발에 쓰려고 조금 어려운데요.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이런 걸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최문순 지사 때 발행을 했는데 그 뒤에 김진태 지사가 취임을 해가지고 이건 자금 상환을 거부하겠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다시 또 그렇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무책임한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문순 전 지사가 착수한 레고랜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어받아서 저기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급 조정 의무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리 당이 다른 지사가 시행한 사업이었다고 해도 그게 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신속히 사과하고 강원도 차원에서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대표님, 이게 지금
강원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심각하게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앙 정부가 이 부분은 개입을 해야 되고요. 벌써 뭐 수조 단위의 이 대응 자금 투입하겠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근본적으로 김진태 지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건데요. 즉 그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부실화돼서 이 어음이 들어오니까 강원도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니까 이걸 부도 처리하고 회생 절차를 하면 꼬리 자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급 보증을 한 2,050억에 대해서 강원도가 다 책임져야 되는 구조고 결정적으로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지분 44%를 강원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산하면 어차피 강원도가 그 모든 재정적 부담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지사로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게 이제 그 어음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급 보증은 채권과 비슷하게 채권 시장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채권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요. 여기에 투자를 한 증권사가 무려 10여 개 업체입니다. 신한, IBK, 대신, NH, 유안타, KB까지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500억까지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강원도가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금융시장, 증권시장까지도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이 회생 절차 선언함으로써 이제 지급을 안 하면 그 지급 안 한 기간에 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김진태 지사가 물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참 강원도가 앞으로 참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한 금융 전문가가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채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이 지자체별 금융시장 경색에 대한 것을 정부가 너무 대책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년 동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그 지방 공기업을 통한 또는 특수목적 법인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그리고 이거 레고랜드처럼 어떤 시설 투자, 시설 지구 투자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또 수익 전망을 무시한 채 이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증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좀 심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이나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 시설도 아닌데 유락 시설이라는 거죠. 이 유락 시설이 부실화되면은 모두에게 손해만 끼치면서 수십 년 동안 그 부담을 혈세를 쏟아부어서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 결정자는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고 중앙 정부의 모니터링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건설사가 부도 날 때 어음을 뭐 막는 돈이 10억 아니 뭐 7, 8억 이걸 못 막아서 부도가 난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쉽게 이 돈을 본 것 같아요. 그냥 이 돈만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내가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원도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 전체가 이 채권 시장이 다 흔들려 버리면 그걸 이제 수습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네, 지금 환율 위기 상황인데요. 환율 위기도 문제고 지금 미 재무부와 수합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방준비은행은 환율 관리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애초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채권 시장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한간에 지금 우려 섞인 예측들 중에 하나가 이 경제 위기가 지난 IMF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게 나타나게 된다면 정말 국민 경제에 막대한 국가적으로도 손해와 충격이 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여야 초월해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좀 조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를 떠나서 잘못된 정치적인 선택 하나가 정말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또 보여주는 것 네,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북핵 문제와 외교 안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 사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일단 북핵 외교안보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 검찰 압수수색
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뭐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야당 탄압이 어디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껐떡하면 야당 탄압이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정당한 이제 법 집행이다. 솔직히 말해서 현대판 소도는 없습니다. 소도. 예, 압수수색할 때 국회도 다 들어옵니다. 네. 그런 차원인데 그거를 정치 탄압이다 얘기하는 것은 좀 네. 어폐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국감 중인 야당 중앙 당사 압수수색에 착수한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예, 근데 뭐 국감이든 국감이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정치상하고 상관없이 법 집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헌정사상이든 뭐 역사상이든 그거는 하나의 이 레토릭이고요. 네. 선동적인 언어 구사입니다. 선동적 언어 구사다. 예. 이게 지금까지랑 국면이 좀 완전히 다른 게 지금 최측근이라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는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 원 검찰이 예. 받았다고 보는 그게 지금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 지금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잖아요. 예. 이거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일단 우리 이재명 대표가 네. 지난번에 유동규 본부장이 문제가 됐을 때 네. 그 정도는 네. 뭐 최측근이 아니다. 적어도 최측근이라면 정진상 네. 비서실장이나 김용 대변인 정도가 돼야 최측근이다라고 했는데 네. 김용이 바로 이번에 이제 체포가 된 거거든요. 네. 20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네. 20억 중에 8억을 건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측근이 열된 사건이고 그거를 알지 않았겠느냐? 어? 모를 수 없는 수는 위치와 없을 거 관계다.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이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북핵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예.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하셨고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도 지내신 것 같은데 예. 거기가 뭐 외교랑 국제관계학 이런 거에는 뭐 세계 최고 대학. 뭐 조지 워싱턴 대학 하면은 뭐 이제 미국 네. 국부의 이름을 딴 이제 국제 정치 쪽에 이제 유명한 대학이고요. 네. 또 제가 잔스 홉킨스 대학 뭐 그쪽에서도 네. 교수 생활도 했고요. 또 조지타운 대학에서도 있었고 네. 워싱턴 DC에 위치한 대학이다 보니까 국제 정치 네. 쪽에 특화된 그런 대학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발음이 좀 다르시네요. 우리는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데 잔스 홉킨스라고 하시는데 예. 북한이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것저것 뭐 여기저기서 뭐 장소 종류 불문하고 막 지금 쏘아대고 있는데 뭐 의도나 배경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뭐 2, 3일이 멀다 하고 네. 지금 그런 도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런 도발을 통해서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핵 강성대국을 인정을 해라.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든 바이든 미 행정부든 네. 그거에 맞춰서 대북 정책을 가져와라. 이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대화든 뭐든 하자 뭐 좀 그런 거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 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 뭐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9.19 군사 합의라는 게 대북 서로 남북한 간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라는 그런 선언인데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9.19 군사 합의를 깬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유명무실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네. 파기 선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명무실화 선언을 하자. 유명무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파기 선언을 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중축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한테 부담이 된다. 네. 또 만약에 파기 선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도발을 해놓고 우리의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아주 큽니다. 아, 니들이 파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무효화 선언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쟤네들이 다시 복귀할 명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9.19 군사합의로 돌아올 네. 수 있는 진정성을 보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파기 선언보다는 무효화 선언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가 너덜너덜해져 있긴 하지만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뭐 그 상태로라도 놔두면은 그냥 나중에라도-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게 지금 이참에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예, 예. 이게 가능한 뭐 얘기인가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주 좀 부정적입니다. 네.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한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반발, 또 전술핵 무기라는 걸 이 한반도에 배치했을 때 B-61이라는 네. 이제 전술핵 폭탄을 배치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군사적인 실효성이 있겠냐? 북한이 맘만 먹으면 네. 군산 공군기지인 오산 공군기지를 3분에서 5분이면 칠 텐데 그게 군사적 실효성 면에 있어서 전술핵 무기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네. 현재 이 일본이나 괌이나 전부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한다면은 제 판단은 한 괌 정도에는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을 수 있다라고 보지 한반도에는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놓을 이유도 없고 갖다 놔봐야 실효도 없다 그런. 예, 일단은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네. 독자적으로 핵무기 만들자 뭐 이런 예.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독자적 핵무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신가요? 솔직하게 독자 핵무장에서 네. 어떤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입장인데 국제 정치 외교적으로 볼 때 네. 핵무장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확산 네. 체제, 그 NPT 체제를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순간에 우리는 고리. 경제적으로 외교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엄청난 강력한 네.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 그런 고립, 네. 경제 외교적 고립 버텨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 전력을 유효하게 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 전술핵 재배치도 옵션이 아니고 핵무기 독자 개발은 뭐 더 얘기 안 되는 소리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 자산을 뭐 효과적으로 쓰는 게 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은 네. 이 한반도 영해 바깥 인근에다가 미국의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다. 타격도 못하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요. 네. 그러면은 한반도 영해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준수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 네. 반대 세력이 많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영해 밖에 공해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고 그 핵 잠수함에 네. 탑재된 핵 미사일을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핵 공유 협정을 맺으면 금상첨화다.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7차 핵실험을 전제하긴 했지만 북한이 그러면 우리 뭐 핵확산 뭐 그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체결했던 그것까지도 탈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 91년도에 한반도 네. 비핵화 선언을 파기시키자라고 네. 하는데 네. 물론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화된 거하고 파기 선언하는 거는 다르다. 우리가 만약에 파기 선언을 하게 되면은 네. 국제사회에 무책임하게 보일 거다. 네. 또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비핵화를 주장하는 어떤 명분이 약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비핵화 선언을 파기 선언하는 대신 그대로 두고 네. 우리가 어떤 대응 전력을 구축함으로써 다시 비핵화 선언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훨씬 낫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19 군사합의처럼 네. 파기 선언하는 대신에 우리가 한다면 유명무실화 선언 정도로 그치는 게 낫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핵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얘기 좀 예, 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의원님에 대해서 뭐 기획력, 실행력이 뛰어나다면서 신핵관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신핵관? 신핵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네.
아마도 윤석열 일기 행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미숙했고 네. 그에 대한 실망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걸 두고 네. 그러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 2기에는 좀 더 국정 운영을 좀 더 잘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하고의 신뢰도 있고 또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바른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반성적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어떤 특정인 저 윤상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시내관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결국은 대통령과 당과 나라를 위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맨 처음에는 좀 그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이준석 대표가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잘하라는 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하라는 그런 어떤 동료의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석인 당협위원장 67곳 정도 예. 되는데 거기 포함해서 뭐 당무감사 같은 거 해갖고 당 재정비하고 당협위원장들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줄 세우기다라고 비판을. 근데 그게 하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목재 내 이제 그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당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가 네. 출범하게 되면은 네. 당무 감사를 하고 당협에 대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현재 비대위 과도기 체제는 3, 4개월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게 한다는 게 좀 난센스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전당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당대표 선거에 혹시 나오시나요? 어떻게? 일단 주변에서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2024년 총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2024년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 선거가 어렵지 않냐. 네. 지금 의석수로 보면 수도권에 121개 의석수가 있는데 네.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는 서울, 경기, 인천 17석밖에 안 됩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 48개 그 의석수 중에 네. 국민의힘 8개석 가지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 59석 중에 우리가 7석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인천에 13개 중에 네. 2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석 중에 예. 고작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17석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내후년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가 중요한데 네.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의원이 누구냐. 제가 좀 그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계속 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 선거를 책임질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네. 할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의 일종의 조건이나 자격은 총선 승리가 뭐 최우선이고 예. 그거를 하려면은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그게 일단 수도권 선거를 이끌 네. 어떤 총선 승리를 이끌 전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도권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정책의 메시지를 낼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 네. 제가 그동안에 뭐 무소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동면 상태에 네.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나래를 펴고 활동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숙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대에서 당대표 뽑을 때는 이른바 윤심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통령과 당 대표하고의 어떤 이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과거의 어떤 박근혜 정부를 네. 돌이켜 보면은 대통령과 이제 당을 책임지는 분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네.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결국은 어떤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 네, 우리 당의 어떤 몰락을 부채질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과의 신뢰,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표가 대통령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거든요. 네. 또 대통령한테도 어떤 솔직한 당이나 또 민심의 요구를 과감하게 또 당당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님은 그럼 윤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고 자평을 하시는 거예요? 자타가 뭐, 자평을 하는 건가요? 어떤 뭐 저야 뭐 네. 대통령께 그럴 정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당당하게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C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항상 광주 전남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의 어떤 애정과 또 열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KBC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